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텍사스 사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요. 조기 유학을 한 지는 4년 정도 됐습니다. 9학년 때 처음 미국에 오고 나서부터 열심히 아등바등 살다 보니 몇 주 전에 코널 다이슨, 존스 홉킨스, 카네기 멜론 테퍼 스쿨 오브 비즈니스, UT Austin Canfield Business Honors, 그 다음에 뉴욕 유니버시티 총 이 5군데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제 스펙 나열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과정들과 그 과정에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지원 당시에 제 성적은 4.0 unweighted 그리고 전교 1등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제가 12학년 때 들은 모든 과목들입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12학년 때 5개 들었고 학교에서 이제 11학년이 끝나고 그 당시에 들을 수 있었던 가장 어려운 수업들을 다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이 AP Statistics예요. 통계학은 미국에서 코어 과목이 아니라 elective로 간주가 되거든요. 제가 AP Statistics를 12학년 때 들은 이유는 11학년 때 이미 Calculus BC, 그러니까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수학을 끝낸 상태여서 들을 수 있는 게 elective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쉬운 과목이라서 그래도 제가 11학년 끝나고 더 높은 수준의 수학을 들어야겠다 생각해서 다른 학교에서 Linear Algebra를 수강을 했습니다. 저는 모든 AP 점수를 대학교에 제출했고 전부 4점 아니면 5점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AP Music Theory 과목이 없어서 거의 독학으로 했고요. 그냥 Free Response에서 노래 부르는 파트가 있어요. 그것 조금 과외 받고 나머지 AP는 따로 과외를 받진 않았습니다. 제가 AI를 진짜 많이 썼거든요. 공부하면서. 특히 클라우드 AI나 챗 GPT에서 그 러닝 모드를 진짜로 좋아했는데 마치 진짜 개인 과외 선생님 같아가지고 그 러닝 모드에서는 AI가 답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처럼 힌트를 주면서 제가 정답으로 갈 수 있게 유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 쓰는 거 되게 좋아했고 요즘에 온라인에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정말 널렸거든요. 제가 참고했던 리소스들은 이 문서 하나로 정리해가지고 더보기란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과랑 문과 이런 거 편식하지 말고 전부 다 고루고루 학교에서 제공되는 가장 어려운 이과랑 문과 수업 둘 다 들으시는 걸 추천을 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은 난 지금 이제 이과를 가겠다 해서 계속 똑같으면 다행인데 저학년 때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이과만 계속 파다가 11학년 아니면 돼가지고 전공을 나 근데 다른 거 하고 싶어라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과외 활동을 하다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대학교는 이과든 문과든 우선 글쓰기 능력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특히 저희 같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AP 랭이나 AP Literature 듣는 걸 되게 꺼려하고 두려워해요. 근데 학교에서 내가 A- 아니면 B 풀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저는 AP 영어 과목은 무조건 듣는 걸 추천하고요. AP Calculus BC보다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오히려 들으면 엄청나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문과 이과 가리지 않으면 AP 수업도 더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고루고루 듣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11학년 때 원테이크로 1510점을 받았습니다. 보통 1500점 이상이면 좋은 점수들이라고 하지만 탑 10이나 탑 20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합격생 하위 25%에 겨우 걸치는 점수거든요. 제가 다른 부족한 점도 많지만 만약에 대학이 나를 떨어뜨린다면 분명히 SAT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정도로 저도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1550 이상이 아니라서 워낙 이제 유학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존스 홉킨스 붙으려면 최소 이 점수다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계속 이렇게 점수 이야기가 들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1510점을 제출하고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해가지고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제 내신이랑 전교 석차 그리고 AP 점수 제가 한두 개만 제출한 게 아니고 7개나 제출을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제 학업 능력을 충분히 증명해줬기 때문에 1510점을 가지고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 추천서나 아니면 에세이나 그런 것도 괜찮았던 것 같고 SAT 점수가 낮으면 물론 힘들겠지만 제 사례를 이제 쉐어해드림으로써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힙스를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만약에 유학생 신분이다 그럼 당연히 저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가 정말 낮고 그리고 처음 SAT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칸 아카데미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하고요. 아카데미를 어느 정도 연습을 했다면 ETTtest.com이 있거든요. 저는 이 플랫폼
문제만 거의 써가지고 점수를 올렸던 것 같은데 모든 문제에 비디오 해설이 있어서 우선 너무 좋았고요. 요즘에는 더 발전이 돼가지고 몇 개월짜리 플랜을 사면 그 학생이 이제 푸는 거를 분석해가지고 학생에게 맞는 이제 문제들을 추천을 해줘요.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A1 인스티튜트에서 개발된 플랫폼이라 가지고 잘 쓰고 만족했습니다. 커맨 앱에서는 수상 경력을 5개를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설명할 공간이 아주 좁기 때문에 단어 선택을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셀렉션 레이트랑 그 다음에 참가 인원을 꼭 적었어요. 그래야 입학 사정관들이 이 대회가 얼마나 컴패리티브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수치를 모른다면 짐작해서 적지 말고 대신에 어떻게 이상을 탔는지, 그러니까 뭘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랜드 프라이즈 이거는 얼마나 나가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상을 타기 위해서 뭘 했는지 적었습니다. Scholastic Art and Writing은 이미 널리 알려진 대회이기 때문에 막 뭐 몇 퍼센트다 뭐 이렇게 적지는 않고 그냥 상을 제가 여기서 3개를 받아가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칸에다가 다 적었습니다. 공신력 있는 대회들, ISEF나 뭐 AMC, Scholastic Art and Writing,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 챌린지처럼 유명한 비즈니스 대회들, 이런 대회들은 이미 입학 사정관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셀렉션 레이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이제 치열한지 알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유학생들은 자국에서 열리는 대회들도 많이 나가잖아요. 한국에서 뭐 열리는 대회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입학 사정관들이 익숙하지 않은 대회들, 그런 대회들은 셀렉션 레이트나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이겼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입학 사정관들이 의심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 많은 유학원들이 학생들 수상 만들어주겠다고 상을 주기 위해서 만든 대회들이 많잖아요. 유학원 내에서 만든. 그래서 뭐 몇 명 나가지도 않았는데 뭐 3명, 5명만 있는데 뭐 1등, 2등 했다고 쓰고,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입학 사정관들도 너무 공신력 있는 대회가 아니면 많이,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유학생들이 쓴 대회는 잘 못 믿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은 것 같아가지고, 공신력이 없는 대회다, 잘 알려지지 않은 대회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이게 얼마나 컴패리티브한 대회였는지 이거 적을 때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수상 경력이 22개가 있거든요. 22개 다 막 엄청나게 큰 상은 아니고 학교 과목상 이런 거 자잘한 거 포함해가지고 22개예요. 제가 9학년, 10학년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저도 저학년일 때 사람들 유튜브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얼마나 천재길래 막 전부 다 인터내셔널이고 내셔널이야. 제가 12학년이 된 입장으로서 9학년, 10학년 때는 여러분이 막 웬만한 천재거나 정말 똑똑하지 않은 이상 인터내셔널이랑 내셔널 상이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압박을 느끼지 말고, 만약에 9학년, 10학년이라면 정말 좋은 시기거든요. 여러 가지 해보기 정말 좋은 시기. 그래서 대회를 우선 가리지 말고, 이건 어차피 나 상 못 할 것 같아 이러지 말고 우선은 나갈 수 있는 대회, 시간이 있으면 다 나가길 추천해요. 그래가지고 9학년, 10학년 때 다 나가보고, 이 대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뭐 파이널리스트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 대회는 내가 그래도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대충 감이 오거든요. 11학년 때 이제 수상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고, 어차피 커먼앱에다가 보통은 12학년 아니면 11학년 때 받은 상들 기입해요. 내가 9학년 때, 나는 9학년 때 상을 다 받고 끝내겠어, 나는 뭐 10학년 때까지만 수상에 집중하고 11학년 뭐 12학년 때는 뭐 과외활동에 집중하겠어,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입학 사정관들 눈에서도 수상 경력에 있는 게 전부 다 9학년이랑 10학년 때 딴 상이야. 그러면 너 그러면 11학년 때는 뭐 한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9학년, 10학년 때는 너무 큰 상만 노리지 않고 작은 상, 이제 미주노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부터 받는 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올라가는 이런 프로그레스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상들도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큰 상을 받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22개의 상을 전부 다 커먼앱에 기입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의미 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회를 가장 잘 찾는 방법은 그 학교 내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텍사스에 살아서 캘리포니아나 버지니아에 있는 지역 대회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 있는 선배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이미 경험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학교 선배들한테 꼭 물어보고, 아니면 학교 카운슬러한테도 물어보고. 저도 제 대회 제가 받은 상의 한 30%는 다 텍사스에서 받은 대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선배들이 참여했던 대회들, 그리고 그 선배들한테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런 자료 같은 것도 받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는 온라인 검색만으로도 요즘에 정말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 대회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Scholastic Art and Writing은 정말 유명한 대회인데 그만큼 상도 정말로 많이 주거든요. 지역마다. 이게 사실 지역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셔널까지 올라가면 좋지만 지역에서 원서 내기 전까지 3년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매년 이제 Scholastic Art and Writing에 뭐 작품 한 3, 4개 내보세요. 이제 제가 장담하는데 1개 정도는 무조건 걸립니다. Scholastic Art and Writing이 그렇게 막 받기 어려운 상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가 글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미술도 좀 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무조건 자기 지역에 제출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또 A1 Institute 제가 이분 유튜브를 정말 좋아해요. 여기서 저도 정보를 너무 많이 얻어가지고 A1 Institute 영상에도 대회 관련된 자료들 정말 많이 있으니까 저는 대회 정보 거의 다 여기서 얻었습니다. 이제 액티비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에세이와 더불어 정말 정답이 없는 섹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학교 내 액티비티랑 학교 밖에 있는 액티비티를 밸런스 있게 비중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학교 안에서만 액티비티를 하면 너무 약간 영향력을 펼치기가 힘들고 학교 밖에 있는 것만 또 하면 얘는 학교에서는 적응을 잘 못했나? 학교엔 존재감이 없나? 약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학교 안에 있는 거랑 학교 밖에 있는 거 고루고루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거는 추천서에서 선생님이 많이 써줄 수 있으니까 내가 실제로 했다는 걸 입증을 할 수도 있고 학교 밖에 있는 거는 내가 증빙자료를 뭐 제출하지 않는 이상 입학사정관들이 얘가 이걸 진짜 다 했나?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학교 밖에서 하는 액티비티는 최대한 많이 이제 웹사이트나 아니면 내가 실제로 했다는 걸 이제 결과를 입증하려고 첨부 자료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저는 우선 다른 친구랑 같이 학교 주변에 있는 카페들이랑 작은 개인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Climate Leaders Fellowship이라는 단체에서 4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큰 리더십 롤도 따냈어요. 학교에서 기숙사 학생회라는 게 있거든요. Residential Life Council이라고. 거기서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Harvard Undergraduate Tech Venture Summer Program. 이름이 좀 긴데 짧아서 HUBTSP라고 부를게요. HUBTSP라는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합격해가지고 거기서 여름방학 때 이 프로그램을 들었습니다. 학교 내 디저트 샵 거기서 디자인 일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 소셜미디어 커뮤니티에서도 일을 했었고 리서치도 했거든요. Lumiere Research에서 환경 관련 리서치를 준비하고 10번째 액티비티에서는 제 취미활동 제가 어릴 때부터 다이어리 작고를 좀 했고 사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관한 액티비티도 썼습니다. 액티비티를 뭐 제가 여러분께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하기 불가능하고요. 학생 개개인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 대신에 어떻게 적으면 좋은지는 제가 꿀팁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 섹션이랑 비슷하게 액티비티 섹션도 수치화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우선은 그냥 이제 단순히 내가 어떤 단체에서 나 디렉터야 이렇게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입학 사정관들에게 이게 얼마나 힘든 롤인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저는 여기서 그냥 The Highest Student Role이라고 적어줌으로써 이거는 학생 가장 높은 롤이야. 이게 뭐 프레지던트 같이 단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롤이야.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줬고 아니면 내가 15명 중에 1명으로 뽑힌 거다. 그럼 그것도 무조건 적어주면 좋고 그리고 아무리 10명 중에서 뽑혔다고 해도 사실 수치화로 하면 10% 확률로 뽑힌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액티비티 섹션에 적을 수 있고 뭐 10% selection rate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 디스크립션도 절대로 full sentence 적지 말고 절대로 왜냐면 그거는 정말로 칸 낭비하는 거니까 최대한 세미콜론 으로 분리해가지고 임팩트를 수치화해가지고 적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커맨 앱에서는 액티비티 타입을 정해야 되잖아요. 최대한 고루고루 다양하게 있을수록 좋은 것 같거든요. 똑같은 환경 과외 활동이 2개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 Climate Leaders Fellowship은 제가 Environmental이라고 적어도 되고 아니면 Community Service라고 카테고리를 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이미 제 액티비티 여러 개가 Environmental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액티비티의 다양성을 제가 확 들어오게 하고 싶어서 그냥 커뮤니티 서비스로 타입을 넣었어요. 되도록이면 이 액티비티는 3가지의 카테고리로 다 분류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동안 안 나온 카테고리로 집어넣고 이 시간도 학생들이 저를 포함해서 정말로 헷갈려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임프레시브하게 보이려고 시간을 이제 과대평가해서 많이 썼다가 정말로 비현실적이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유튜브 영상을 참고를 했어요. 액티비티 섹션 적을 때 다른 분들도 시간이 있으면 이 영상 참고하길 바랄게요. 이제
에세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말에 메인 에세이 하나를 끝냈습니다. 서포멘털 에세이는 거의 8월 달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메인 에세이 끝나고. 그 정도로 제가 메인 에세이 쓸 때 너무 힘들었는데요.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나만의 이야기인데 막상 고등학교에서는 아카데믹 에세이 쓰는 것만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나만의 이야기를 쓰려고 하니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느낀 점은 일기를 쓰는 게 확실히 그래도 도움이 됐구나. 제가 11학년 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썼던 그 감정들이랑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기록했기에 이제 그나마 수월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몇 달이 걸리기는 했지만 아무리 그냥 일기에 하루에 있었던 일을 그냥 한두 줄을 써도 그 한두 줄을 나중에 이제 일기를 열어서 펼쳤을 때 그 한두 줄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더 생생하게 기억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학년이다, 뭐 9학년이다, 10학년 지금은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아주 먼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일기를 쓰면서 그 당시의 그 감정들을 기록하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에세이 도움을 주변인들한테서 많이 받았는데요.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에세이 컨설팅은 The Elevated School이랑 커리큘러에서 받았어요. 커리큘러랑 Elevated School 모두 도움은 됐던 것 같아요. 도움은 됐었는데 제가 그때 막 너무 불안한 나머지 정말 돈을 너무 많이 썼던 게 좀 후회가 돼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솔직히 돈을 낼 정도로 내 에세이가 부족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괜한 돈 주고 너무 피드백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에세이 쓰면서 누구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계속 괜찮냐는 확답을 막 듣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에세이는 정답이 없으니까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 스토리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인상적인 스토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왜냐면 나의 눈은 주관적인 눈이니까 컨설팅 에세이 막 계속해서 결제하면서 피드백 더 달라 계속 요구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돈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컨설팅에. 그리고 서포멘털 에세이는 학교에 대해서 리서치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저는 college essay guy 이분들의 글을 참고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대학교 리서치하는 그 템플릿 그런 것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대학교 리서치 많이 했습니다. 제가 후배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남의 예시를 보기 전에 우선 내가 무엇을 쓰고 싶은지 대략 이제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에세이를 읽어보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내가 뭘 쓸지도 모르겠고 내 지금 머리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의 에세이를 보면 나에 대한 스토리를 쓰려고 할 때 그 사람들 에세이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른 사람들 예시를 참고할 때 우선 내가 뭘 쓸지 대충 결정을 한 상태에서 예시를 읽어보기를 바랄게요. 이제 추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총 7명한테 받았습니다. 카운슬러 추천서랑 그 다음에 선생님 추천서는 무조건 내야 돼서 저는 카운슬러, AP Chemistry Teacher 그리고 AP Humanities Teacher 이렇게 세 분한테 받은 거는 모두 다 제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 추천서를 낼 수가 있어요. 총 4명한테 추가로 더 받았는데 우선 첫 번째 분은 저희 Research Mentor 교수님한테 하나 받고 그리고 Climate Leaders Fellowship 디렉터 분한테도 하나 받고 Residential Life Council 기숙사 학생회 그 어드바이저 분한테도 받고 제가 개인 프로젝트 했던 그 도와주셨던 카페 사장님한테도 하나 받았습니다. 이 4분의 추천서가 모두 저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뭘 제출할까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요. 리서치가 제 원서에서 메인은 아니어서 저는 리서치는 그렇게 뭐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한 개밖에 없고 뭐 그렇게 대단한 리서치도 아니었어가지고 리서치 멘토한테 받은 추천서는 어디에도 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코넬은 최대 추가 추천서를 3개를 낼 수가 있고 나머지 학교는 전부 다 1개 아니면 2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제출하지 못했지만 추천서를 아예 안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게 나으니까 저는 그냥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 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제출할지 결정을 하자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추가 추천서는 이제 제출해야 되냐 또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아니 공간이 있는데 그냥 빈칸으로 남겨놓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에 대해서 이제 써주신 분들이 있고 이분이 해주시는 이야기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이야기랑 다를 텐데 내가 안 넣을 이유가 있나 싶어가지고 저에 대한 모습을 최대한 다른 곳에서 많이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추가 추천서가 넣을 수 있으면 무조건 다 넣었습니다. 학교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목 선생님한테 받는 것보다는 이제 나랑 친한 선생님들한테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이제
뭐 공학을 지원하고 이제 추천서를 그러면 이제 과학 아니면 수학 선생님한테는 무조건 받아야겠죠.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랑 제일 친한 관계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고요. 저는 다행히도 그 교내에서 선생님들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 쉬는 시간마다 정말 찾아가가지고 이제 질문도 되게 많이 하고 학교 그 교실에서도 발표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추천서 잘 받으려면 그래도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눈에 띄어야 되니까 언제 또 요청하냐 이것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는 11학년 3월 달부터 물어봤어요. 이제 추천서 써주실 수 있냐. 왜냐면 모든 학생들이 저희 학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추천서를 요청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선배가 추천서를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11학년 때. 근데 그 선배가 너무 늦게 요청한 나머지 선생님이 나 이미 여러 명의 학생들이 이미 써주고 있어가지고 너 못 써준다.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봐. 했던 케이스를 보고 이거 진짜 일찍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4월달부터 그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브렉시트에는 무엇을 써야 되냐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썼던 브렉시트 그 양식 첨부해 놓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모두 입시 화이팅 하세요. 안녕.